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매주 4차례 이상 재판을 받는 것이 힘들다며 법원에다가 재판 수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죄의 가지수가 많으니 재판도 많은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 당신이 받은 부당한 특혜의 가지수를 생각해 주세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영장보다 범죄 사실을 3분의 1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병우가 나는 감옥에서 몇 년 살아도 좋지만 들어갈 땐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부터 검찰이라고 쓰지 않고 겁찰이라고 쓰고 있네요.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대표에게 백의종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 선대위에 참여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문 씨를 욕하는 박지원 대표. 또 다른 문 씨의 일격을 받은 셈이네요. 문 씨하고는 이래저래 어긋나는 박지원 대표입니다. 광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문재인을 탈탈 털어도 고작 아들 특혜 취업 의혹 정도인데 파괴력? 글쎄요, 그다지도.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아침마다 논란과 시빗거리가 양산됩니다. 우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차를 대절해 사람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 JTBC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사실이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뭐냐면 차떼기 의혹입니다. 차떼기 의혹. 지금도 이제 뭐 문자들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차를 대절해서 사람을 실어 날랐다. 특히 대학생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내가 자진하지도 않았는데 동원이 돼서 그곳에 갔다라는 일부 증언. 어떻게 된 겁니까? 답 좀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냉정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사실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그러면 그게 첫날은 지금 광주에 있었고 둘째 날은 지금 이게 전라북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굳이 그 다음 날 익산에도 지금 이 선거구 선거 투표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루를 앞당겨서 광주로 데리고 왔을까? 익산의 원광대 학생들이 지금 온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동원이 있었다. 자발적이지 않은. 아니, 제 개인적으로. 예. 그 김경진 의원은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정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반박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지금 감사도 받았고 또 검증도 받았다. 이게 고용진 의원의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어젠가 오늘인가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국회 정론관에서 제기했던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 고용정보원 이 취업 관련한 부서의 직원들 3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라는 문건이 지금 발견됐다고 어제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고용정보원 내부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터이고 이 취업 과정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을 터인데 그 정보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근거는 워낙 시간이 벌써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남아있는 상태들인 것 같은데 규정상 15일 전에 채용 공고를 하도록 하는 인사 규정을 위반해서 이 원서 접수 딱 하루 전날 이렇게 채용 공고 게시해서 지금 하루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용 공고를. 그리고 이게 2명 뽑는데 지금 2명 응시를 했다는 거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문준용 씨가 그 취업하고 14개월 만에 지금 어학연수 목적으로 이게 휴가를 이제 휴직을 받고 이게 외국에 나가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엊그제 SBS에서 보도된 대로 그 나가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덧붙여서 갔다 와서 보면 이제 돌아와서 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14개월 실질적으로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전반이 그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또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부친의 영향력 때문에 쭉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고용진 의원님 반론 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년 전인 2006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인사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사 채용 공고와 다릅니다.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이 인사의 주 목적이었고, 거기에 이제 일반직 2명이 이제 또 추가로 끼어서 공고가 된 거거든요. 15일이라는 규정을 가능하면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 거기 조치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의 절차상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마치 별도의 최종 보고서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었죠.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의혹, 거기에 더해 국공립 유치원 설립 축소 발언 논란, 아울러 탈모를 고민하는 남성을 비하했다는 발언 논란. 그런데 해명하는 안철수 후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안철수 후보 발언 들어보실까요? 어제 따님 재산 공개한 거에 대해서 구두
모두 설명에 그쳤고 뭐 이게 징계하는 서류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따님 재산 공개는 이제 어제 그게 끝이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 이제 그 후보 등록할 때 또 다 밝힐 겁니다. 그때는 좀 추가로 밝힐 게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재수원 얘기하는 거는 그 액수로 미국에서 살 수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네거티브로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제 아이는 학비는 학교에서 전액 보조받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연 4만 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어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게 단설 유치원이잖아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되었고 그것이 정정 보도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교육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시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좀 더 또록또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재 개그 하셨었는데요. 대머리 관련돼서 아재 개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재 개그 소지 삼는 것은 잘못됐다. 외모 비하 발언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 분위기 좋게 하자고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공세를 벌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서울대 채용건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다가 부부가 동시에 정년 보장을 받으며 채용된 것도 서울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라면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상임위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안철수 후보와 교문위 상임위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상임위 혼밥족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의원들 어느 누구와다 하고도 단 한 차례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차 한 잔 나눈 적이 없는 그런 혼밥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국민당 측에서는 그 방송사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상임위원들과조차도 소통하지 않고 밥 먹고 차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린 것인데 이것을 방송위에 제소를 했고 또 심지어 저에 대한 저를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국민당에서 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단연간 한 것으로 오래 한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불과 1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1년 6년에 6월에 시작을 했고 12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2010년에 안철수 후보는 대선 플랜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 플랜 와중에 서울대 교수를 11년도에 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정교수로
안철수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 개교일에 두 번째 있는 부부 교수 채용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를 계속 해야죠. 부인을 교수로 앉혀놓고 본인은 먹튀를 합니까? 이것은 도의적으로 또 대학 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서울대 교수를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1년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들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걸로 지금 전 서울대 교수라는 간판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서울대 교수 간판을 얻어서 대선 출마하고 부인은 서울대 정년 교수로 자리를 잡고 이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특이한 특권적인 그러한 일을 안철수 후보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의 의견이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에 대한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안철수 후보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선 전국 여러모로 혼미의 혼미를 거듭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 표심은 김재원 의원 당선으로 친박근혜를 택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이제 천장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박시영, 이상일 두 사람이 나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입니다. 유승민, 홍준표에 대해서 약간 중간에 고민하는 층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아직 그 조사를 해보면 유보층들이 60대가 좀 많고요. 영남권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또 20, 30대도 유보층이 많이 나오는데 다자구도를 해보면. 그래서 그 영남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던 고 연령층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단기에 조금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홍준표 지사가 한 2%에서 한 4, 5% 정도로 뛸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TV 토론이 벌어지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보수층이 아직 확고하게 마음을 정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상당수가 유보하고 있거나 안철수 후보한테 좀 쏠려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뭐 홍준표 후보의 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 자체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 과연 대선에서 영남 보수 정당 두 개를 다 버리고 야당을 지지해서 어떤 차악을 택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 논란들이 충분히 앞으로 벌어질 거고 그 속에서 결국은 그래도 뭐 대세는 아니더라도 보수 정당을 지켜내는 것이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 나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대선은 어쩔 수가 없고 차라리 보수 정당을 기본을 지켜놓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유의미하지도 않은 수준의 득표율로 끝났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정당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다음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누가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을 지킬 건데 이런 어떤 문제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보수가 지금처럼 이제 문재인이 아닌 대안을 위해서 안철수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끝까지 보낼 거냐 아니면 보수를 살리는 길에도 일부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이제 도지사직 유지하느라고 본격적인 행보를 못했잖아요. 이제부터 아마 그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일 개인 플레이가 워낙 강하신 분이라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재결집이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선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홍준표 후보가 몇 %를 넘었을 때 이 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격정은 없죠 토론이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대거 언론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17일부터 그때 일제히 발표를 할 건데 이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약간 조정 국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격차가 얼마나 날 거냐. 만약 5%포인트 정도 다자구도에서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조정기를 거쳐서 약간 하락 국면에 탄다. 이러면 홍준표 지사가 도약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공간이 열리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과정을 보면서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님, 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기업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저 문재인이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예산도 7%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맥 말아먹은 게 아직 덜 깼나 봅니다. 일자리 만들려다가 나라를 말아먹을 생각인가 본데 당신의 일자리 정책은 국가부도행 특급열차입니다. 지옥행 특급열차는 당신이나 타십시오. 사실 일자리 정책은 우리 안 후보님에게 제가 조금 딸리는 면이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딸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 카이스트랑 서울대 취업하면서도 부인과 1 더하기 1 패키지 1+1입니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1+1 패키지로 탈고 들어가셨다지요. 이런 일자리 창출의 귀재,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 영부인도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대통령 당선되면 별거 할 겁니까? 괜한 걸 갖고 시비입니다. 아니, 안 후보님, 그럼 10년 전부터 대통령 연습하신 겁니까? 그럼 싱글인 박근혜는 일자리 반토막 대통령이겠습니다. 안 후보님, 부부가 금술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사랑은 대학이 아니라 집에서 하셔야지요. 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번 대선에 도전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겁니다. 저의 의원직 사퇴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의 일환입니다. 호호호호호. 그 말씀은 우리 안 후보님이 국회의원 된 것이 나라의 위기였다, 그런 뜻입니까? 안 후보님의 자기 성찰, 여기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도 나오지 마셔야죠. 당신은 국회의원직 지키면서 지난 대선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직 버릴 각오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직 사퇴하시면은 5월 9일 보궐선거 못 치릅니다. 내년 6월까지 지역구민을 내팽개치겠다니 지금 홍준표 따라하는 겁니까? 저번엔 오바마 연설 따라해서 욕먹더니 한심합니다. 당신은 안 따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반대로만 할 겁니다. 어떻게 이번에 낙선하시면 서울시장 나가시게요? 근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하실 때 아빠가 허락 안 해주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떻게 허락 받으셨습니까? 아빠 허락받고 대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학생일 때 당신 아들이야말로 아빠 덕에 취업한 거 아닙니까? 제 아들 취업 문제 없습니다. 아들뻘 되는 대학생들 고충
제가 이 대학생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잘 챙길 겁니다. 누구처럼 대학생들을 동원 안 합니다. 한 후보님도 달벌 되는 대학생들 그만 동원하세요. 거의 씨발 새끼들 다 해쳐먹어 이 새끼들아. 아이고 이님 갑자기 튀어나오셨습니다. 아니 결국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더군요. 거의 씨발 저 두 새끼들 때문에 내가 그 길자리가 없다고 봐요. 아니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당은 뛰쳐나오셨습니까? 나도 이 정도로 인기가 없는 줄은 몰랐지. 당 뛰쳐나왔다가 비례대표 의원직 잃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 또보 새끼 이 듣자 하니까 날 위로하는 게 아니었네. 이님 감사합니다. 우리 당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님이 나가시고 당이 아주 끈끈해졌습니다. 인영감님 그냥 저에 대해서 지지선언 하시고 잠자코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득표율 10%를 못 넘으면 선거 비용 다 뒤집어 쓰게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또보 새끼 넌 날 뭘로 보는 거야? 구두쇠 영감이요. 어떻게 알았지? 오늘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안철수가 밀어줘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이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언제일까요? 더불어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 사람들의 임기 또한 언제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빨랐습니다. 이 촛불 집회 1등 공신 우리 박 시장님 3선까지 하셔야죠. 정답은 2022년 6월 30일. 뭔 소리입니까? 임기는 이날까지 아닙니까? 정답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6월 13일. 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몇 년, 몇 월, 며칠까지인지.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아울러 이메일 주소, 사연도 함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 정책을 발표했네요. 네, 이름을 제이노믹스라고 붙였네요. 문재인의 제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게 사람에게 투자하자,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과거 MB 정부처럼 4대 강이든 SOC에 투자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4차 산업혁명도 대비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명칭을 제이노믹스라고 경제 비전이라고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예, 국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그럼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인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지금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정도는 올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 조정이든 아니면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드는 감세 혜택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서 아마 마련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한겨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건강한 보편적 복지 이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 증세를 허용하겠다. 이런 여론이 다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증세라는 게 항상 실제 정책으로 적용했을 때는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특정 언론 역시 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점점 빡빡해진다고 봤을 때는 증세라는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물론 그 증세 이전에는 조세정의가 완벽히 성립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법인세 등 여러 가지 감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증세 논의가 된다면 우리 사회도 이걸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조세 저항 세력들 이들 목에 방울을 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상당히 주목되는데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건 굉장히 철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SOC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맞죠. 그동안 우리나라 경기 부양 방식이 항상 SOC 투자로 임기응변으로 이어졌잖아요. 예. 하지만 실제로 이 부라는 게 결국은 몇몇 대기업이나 아니면 건설사들에게 좀 모아지고 실제 국민들에게 떨어지는 효과, 낙수 효과라는 게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여러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강조한 거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엉뚱한데 돈 안 쓰고 사람에게 쓰겠다. 예, 뭐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는데요. 실행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 각오의 일환으로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게 너무 전가의 부도처럼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기득권을 던진다. 이게 우리 사회 정치 혐오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뭐 배수의 진을 쳐라라고 하는데 사실 의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선출해 준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의원직이라는 거는 쉽게 뭐 버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동안 유약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것들, 지금의 구도에서 좀 더 강인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으로 의원직 사퇴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강철수 이미지를 높이겠다.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이제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 완주했잖아요. 예. 아마 그것과 또 대비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의원직 사퇴 문제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함부로 대선에 나간다고 그리고 두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크게 기득권을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정치 그동안 대선 후보나 정당의 리더였고 또 뭐 삶 자체도 뭐 이렇게 안정적이신 분들이고 하는데 의원직 사퇴가 무슨 기득권을 버리거나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며칠 전에 만약에 발표했으면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었는데 오늘 발표하면서 사실상 재보궐은 없게 되는 거죠. 의원직 사퇴할 경우.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은 하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추후에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한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현재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이전에 발표를 하고 사퇴를 한다고 하면 아마 노원구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했을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못하는 걸로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홍준표 씨처럼 재보선을 안 한다면은 이거 정말 나중에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안 되면은 네. 그래요. 강철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다. 글쎄요. 조폭과 같이 사진 찍어서 충분히 강철수 이미지 살린 거 아닌가요? 네. 네. 같이 우통을 벗고 있었다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높아졌을 텐데. 다음에 차력쇼라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목소리로 강한 이미지를 지금 계속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소리만으로는 뭐 약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 걸로 한번 해보겠다. 차력쇼도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끝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군요. 네,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신호가 보였죠. 그 11일 저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석현 전 JTBC 회장 인터뷰에서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정운찬 총리, 그러니까 김종인 후보와 같이 다녔던 분들이죠. 네,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캠프에서 영입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이 세 분이 뭔가 도모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게 드러났고 결국 김종인 후보 같은 경우도 끝내 뭐 자기가 얘기한 삼지대나 개헌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줄 몰랐냐는 반문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구도 자체가 뭐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이나 이전 선거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의도 사실 무너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수 진보 계층 간에서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공학적으로 삼지대나 개헌, 뭐 빅텐트 같은 게 얘기가 지금 먹힐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종인 후보나 아니면 홍석현 회장,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에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한겨레가 어떻게 홍석현 회장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환영 선임 기자의 인맥으로 봐야겠죠. 아, 그래요? 네. 성환영 선임 기자의 인맥을 통해서 또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아마 또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 어느 언론이든 자기 입장을 얘기할 상황에서 중앙선대위와 인터뷰했는데 중앙일보와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결되면서 저희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왕이면은 한겨레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좀 스펙트럼이 넓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뭐 감사하고요. 네. 아니, 이제 홍석현한테. 홍석현한테요. 네. 예, 홍석현 회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이 됐고요. 뭐 어떻게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 19대 대선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은 힘을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능력을 국가를 운영하는데 보태고 싶다고 얘기를 계속 인터뷰에서도 내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이번 대선은 안 나오겠지만 우선 총리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음 대선 등에 대해서는 꿈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캠프에 들어가진 않겠네요? 예,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도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다 이렇게 피해갔고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잘 해서 잘 되는 후보를 돕겠다 이런 답변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특정 캠프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보면서 이제 이후 정부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모두에게 불가근 불가원일 때 그래야 또 몸값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홍석현 회장은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또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인터뷰에서는 좀 그런 답을 좀 피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두 후보다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총리직이나 이런 제안이 오면은 또 받을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항상 기회가 오네요, 그분들한테는. 우리 사회에 해악을 참 많이 끼친 분들인데, 여하간 돈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은, 약간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네,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죠. 데일리안에서 RN서치에 의뢰해서 9일부터 12일간 성인 1,997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문 후보 지지율이 전주보다 1.5% 오른 42.3%, 그다음에 안 후보는 6.1%포인트 오른 37%로 조사됐어요. 다자대결이었고요. 문 후보가 어쨌든 앞서는 걸로. 근데 이 같은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는 9.9에서 5.3%로 좀 좁혀졌습니다. 네. 그래도 역전됐다느니 이런 종래의 그 여론조사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일단 조정기를 거치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마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후보도 지금까지 이제는 불확실한 지지층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 다 나온 거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율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엄마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는 유치원 공약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할 경우에는 이 지지율이 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 100%입니다. 네. 이거 상당히 신뢰도가 높네요. 무선이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흔히 지금 요새 특히 유선 무선 문제로 저희에게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요. 왜 그 50% 이상 그 유선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욕을 먹습니까? 네, 댓글에서도 계속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해명도 욕을 먹고 있고 하는데. 네. 아니 나름대로 한겨레에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 없이 그냥 아예 조사만 해주시오 이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맡겼을 것 같진 않고요.
과거에서 이제 좀 변화를 할 시기가 온 건데, 네. 과거에는 어쨌든 세대별 수를 맞춰야 되니까요. 뭐, 60대도 해야 되고 50대도 하다 보니, 이쪽에 핸드폰 응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선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50대 50으로 보통 맞추는 걸 관례처럼 저희들이 해왔던 거였고, 네. 예. 물론 이번 대선에서 약간 변화된 구도나 달라진 환경에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일부러 유선 50%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요. 60대 70대도 다 휴대폰 갖고 다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로 가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뭐 휴대전화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게 또 변명같이 들지만 이게 여론조사 기간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면 우선으로 그만큼 더 많은 비율을 채울 수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볼 경우에 표본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유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럼 물론 여론조사 기간에 능력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좀 돈 좀 들여서 무선으로 가시지. 웬만하면 데일리안보다야 우리 한겨레가 훨씬 더 명망이 있고 공정한 신문인데 데일리안은 100% 가는데 한겨레가 유선을 그렇게 반이 났으면은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독자된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요. 굳이 또 작은 얘기를 하면 이 RN서치 조사 방식은 자동응답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LS 자동응답 방식이고 아마 저희가 했던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 이렇다기보다는 표본을 구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여러 가지 소요 시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자동응답 방식이 눈에 띄는데 저희도 잘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기간을 길게 해서 조사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후보에게 유리하고 또 ARS 방식으로 하면은 이건 역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한테 유리하다. 지금 국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ARS가 많았다.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응답할 텐데 이제 ARS는 웬만하면 끊는데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뭔가 우리의 정치 의사가 다수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 이를테면 지금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ARS에 응답하는 반면에 면접조사는 뭐 정권 교체 의지가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훨씬 ARS보다는 면접 조사가 낫지 않겠는가. 무선 유선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ALS는 좀 편한 방식이잖아요. 답변하기 물론 귀찮기도 하지만 자기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고 실제 누구랑 통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누가 통화하고 얘기하는 의견에서는 또 이제 쉽게 아무 얘기나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무선 면접 100% 이게 제일 좋은 거네요, 한마디로. 아마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여론조사 부분에는 약간 좀 지식이 부족해서요. 사실 한번 우리 한겨레만이라도 전 기자가 나와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독법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 그래야 아주 좋은 보도, 분석 이게 또 가능할 테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여론조사가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굉장히 큰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됐고요. 내일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상심할 그런 조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지난번 박지원 대표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박지원 형은 그 수치를 얘기했지만 난 수치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도 뭐 네네. 안철수가 슬픈 게 꼭 이게 하락을 해야만 슬픈가? 네, 전 수치까지 얘기하실 줄 알고 지금 끊으려고 제가. 수치 얘기 안 하지. 김영민 선배님 생각해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았기 때문에 불려갈 짓은 안 합니다. 네, 제가 기우였네요, 기우. 내일 국민의당 표정이 좀 침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첨언까지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만나겠습니다. 안 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요즘에 그 대선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뭐 다른 국민보다도 촛불 시민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열받기도 하고요. 황당하기도 하죠. 예. 1700만 국민들이 만든 촛불 대선이거든요. 예. 그러면 적폐청산과 개혁과제가 이렇게 막 넘쳐나고 그걸 누가 잘할 것인가 경쟁하고 선의로 서로 복도도 주는 대선일 줄 알았더니 예. 누가 더 반격이고 누가 더 박근혜 지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뭐 이런 심지어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홍준표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국민의당도 야당이고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정통 개혁 세력이라고 주창하면서 사드를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급선회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반대를 하고 제일 열받는 것은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분노하실 거예요. 촛불 집회하고 박근혜 헌재 비호 집회를 동일선상에 올려서 그렇죠. 부당하게 비교하고 나는 거기에 둘 다 안 나갔다. 둘 다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말이죠. 예. 그건 정말 우리 촛불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 두 집회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성격이었고 예를 들면 촛불 집회 초기에 나갔는데 나중에 자기는 이제 여러 사정으로 안 나가게 됐다. 촛불 집회는 정말 이해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뭐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태극기 집회랑 비교했단 말이죠. 마치 두 집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테러라면 야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촛불 국민들의 분노가 바로 그런 점에서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로서 안철수에 대한 분노와 실망도 있지만 전체적인 대선 구도 자체가 적폐청산과 개혁과제가 넘쳐나는 그런 대선이 아닌 황당한 대선으로 가고 있다. 뭐 문재인 후보께도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좋은 정책이나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놨어야 됐다 그동안. 근데 사실 그런 점 좀 미흡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당하게 안철수 후보의 추격을 좀 허용한 게 아닌가. 이런 고언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세론에 너무 경도됐던 면은 없었는지도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촛불 대선의 특징이라는 것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선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그런 시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죽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답답했으면 지난 6달 동안 돈이 들건 아무리 춥건 아무리 힘들건 피곤하건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운 거거든요. 전국의 광장을. 맞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 악행과 적폐를 갈아엎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헬조선, 민생고 불평등도 갈아엎자는 겁니다. 좋은 세상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나온 후보들은 최소한
어떻게 내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 민중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걸로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다 사드에서 후퇴하려고 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모두 까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예. 특히 그걸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문제라는 것이고 예. 어쨌든 문재인 후보님도 더 적폐청산을 열심히 말씀해 주신 건 고맙지만 개혁과제 더 나아가서 이런 민생 경제의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4년 전 대선을 보시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뭐 중소상공인 살리기, 반값 등록금이, 뭐 의료비, 뭐 본인 상한제 이런 게 되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그게 박근혜가 거짓말한 것은 밝혀지긴 했지만 그게 희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엄정해 보면 그런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더 분발을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심각한 것이요. 이게 뭐 저쪽 편 이른바 태극기를 들었던 중장년층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뭐 재벌 개혁을 부정하고 말이죠. 또 민생 개혁 역시도 소비자 또 민중들과는 유리된 뭐 일부 업자들에게 편중된 듯한 그런 느낌의 정책들을 많이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공약으로서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화요일 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설 유치원, 예.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사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자꾸 위생사고도 생기고 폭력사고도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사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죠.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한 게 사실이고 통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상당히 그 수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맞습니다. 대학 역시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교육이나 보육을 너무 민간에 맡겨놔서 그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비용은 비용들을 과도하고 공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양육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 키워본 부모나 아이 문제 조금만 관심 있는 국민은 바로 압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야 되고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사설 유치원 업자들 다 모였는 데서 병설 유치원은 안 하겠다. 물론 그게 이제 잘못 알렸다. 나중에 단설 유치원 안 늘리겠다는데 단설 유치원 안 늘리면 더 문제입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랑 병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짓는다는 것인데 지금 부모들이 원하는 시설은 바로 그런 시설이에요. 학교가 열건 안 열건 간에 늘 열려져 있는 언제든지 맞벌이 부부가 또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거든요. 그게 동네마다 너무 적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중에 3% 정도밖에 되질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회 공공성과 국가의 책무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갑자기 규제 프리존법을 찬성하고 나왔습니다. 규제 프리존. 말이 프리존인지 규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지자체장하고 대기업이 맘만 먹으면. 그러면 그동안 그나마 우리 사회 공공성을 유지했던 교육, 환경, 의료,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들을 특정 지자체장하고 대기업이 맘만 먹으면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세워서 막 영리사업 민영병원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같은 거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통시장 1km 이내에서는 제한을 받고 이런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혜택은 다 재벌 대기업들만 보게 돼 있어서 이건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 특혜법이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게 경제 살리기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게 이명박 박근혜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 당에서 할 말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늘 주창하는 논리예요. 실제로 규제 프리존법을 제일 먼저 20대 국회에 낸 정당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자, 사설 유치원에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규제 프리존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사드도 제일 먼저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홍준표랑 어떤 정책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촛불 대선이 민생 대선, 평화 대선, 촛불 대선, 개혁 대선이 돼야 될 촛불 대선이 느닷없이 수구 대선, 그 다음에 정치공학 대선, 박근혜 지지 세력에게 잘 보이는 대선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촛불 국민들이 시민사단체들이 대선에서 정책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많은 민생단체들이 정말 허탈감을 느끼고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예. 주요 그 진보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그들이 집권하면 곧 정권 교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촛불 시민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야당에 있었고 야당 후보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당도 야당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행태는 야당이 아니라 마치 범보수 세력이나 박근혜 지지 세력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야당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정권 교체로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권 연장인 거죠.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규제프리존법 그걸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내내 규제는 아미니 뭐 없애야 되느니 물에 빠뜨려서 살 일로만 살려야 되느니 규제 단두대에 보내야 되니 얼마나 끔찍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다 재벌 대기업의 로비를 받고 한 거잖아요. 뇌물을 받고. 예. 그게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프리존법 찬성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병설이든 단설이든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단설을 안 늘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회 공공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엄마 카페, 아빠 카페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몇 가지만 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냐. 그러면 이건 정권교체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부디 지금이라도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누가 더 많은 개혁을, 누가 더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을, 누가 더 복지를 제대로 확대할 것이냐, 누가 우리 국민들의 이 얼어버린 주머니 소득을 늘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경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대결할 때라도 남한의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들이라도 전쟁과 대결은 안 된다. 사드는 안 된다. 개성공단 필요하다. 예. 이렇게 강하게 나와줘야죠. 예. 갑자기 보수를 편성해서 사드 찬성, 개성공단 반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전쟁 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위험하고. 예.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너무 열받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범국민대회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뿐만 아니라 예. 촛불 대선이 적폐 세력과의 타협 대선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 국민들의 행동이 다시 한번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 브리핑에 출연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해가지고 예. 서로 이렇게 김영민 PD님이랑 저랑 막 멋쩍게 웃은 적이 있는데 예. 이번 주 토요일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다시 한번 촛불 대선을 바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촛불 대선을 촉구하는 비상한 행동에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예. 대선 전체 구도에서 우리 촛불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 한 번도 안 중요했던 촛불 집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21차까지 그랬는데 예. 이제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도 있고 죽솥을 개준다는 말도 막 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말이 나올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촛불혁명의 1차적인 승리는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차적 승리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민중적인 정권으로 교체거든요. 최대한 그런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으면서도 정권 교체를 실제로 해내야 되거든요. 홍준표가 안 되고 유승민이 안 되는 것만으로는 그게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진짜 청산해야 되고 박근혜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병우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적폐 세력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언제든지 반격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고 그게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또 언론 보도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가짜 뉴스 그다음에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시 총반격이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종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촛불 국민들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이라면 지금 대선 국면이 이상하다.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4월 15일 다시 촛불을 들자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장소와 시간 말씀해 주시죠. 예, 5시 반 광화문 광장을 모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전에도 사전 행사 많이 있고 추모 행사 많이 있습니다.
15일 또 광화문장 범국민대회에 또 세월호 추모 행사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일 날도 세월호 추모 행사 안산이라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16일 이틀 동안은 세월호 청산과 적폐 청산, 그 다음에 이상해지는 대선을 촛불 대선으로 바로잡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넘쳐나는 그런 대선을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많이들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PD님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강철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도 바꾸었는데요. 그런데 성대에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염려됩니다. 선거전이 4월 17일부터지요. 선거 전날쯤 되면 목이 다 갑니다. 제가 경험자 아닙니까? 2000년 총선 직전 목이 다 쉰 노무현 후보의 부산 갈매기 열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노래가 마지막 행사가 되는,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산 갈매기, 이목과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갈매기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어디서 옛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여쁜 그 이름도 꽃든 순이여. 파도 치는 부둣가에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갈매기 너는 저녁 나를 잊었나.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 사모님도 박사학위 있으시고
네. 현직도 교수시고. 근데 왜 1+1 안 하십니까? 무능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예. 그 이상해요. 예. 우리 동료 선생하고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다네요. 그러니까 부부를 동시에 초청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예죠. 깊이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지원서를 보니까 예. 글쎄 그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공개한 맥락이 이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채용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채용 과정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무능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능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왜 이러세요? 예. 아니, 뭐, 우리 공작의 뜻을 어떻게 참새가 알겠습니까? 라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본인이 밝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밝혀야겠죠? 예. 사연이 있겠죠, 뭐.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공부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동북아시아 공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북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예.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영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 또는 북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예. 오늘은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골랐습니다.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네. 최인훈 하면은 또 광장. 네. 생각이 납니다. 뭐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손꼽히죠. 예. 현대문학 작품 중에서는 예. 난장에 쏘아 올린 자궁공과 더불어서 광장은 거의 뭐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뭐 밀리언셀러에 속합니다. 예. 근데 광장이나 난송을 많이 다 읽은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네. 사실 최인훈 작품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인 소설 계보에 들어있고 대단히 관념적이기도 해서 예. 뭐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60년대 문학사에서 이 광장을 비롯해서 이 총독의 소리까지 일련의 작품들은 뭐 대단한 문학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 총독의 소리는 1967년, 68년 그리고 76년에 걸쳐서 4부작으로 발표된 작품입니다. 60년대였다가 70년대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는 뭐 공백기가 있었던 겁니까? 네, 우리 김 PD의 감각이 나날이 이렇게 향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그 60년대는 한국 그 현대사에서 중요한 한일협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65년에. 그래서 이제 한일협정에 관해서 국제역학 속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학적으로 풀고 싶었던 것 같고, 70년대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뭐 유신체제 강화, 이런 그 와중에서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총독의 소리라는 소설을 이 연작의 형태로 각각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이 구성은 이 총독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인데, 예.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패전하면서 사실 식민지에서 다 물러가잖아요. 예. 조선을 해방하고, 그럼에도 패전을 용납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조선을 지배하러 올 것이라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지하에서 활동하는 조선총독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지하부에서 보내는 그 총독의 방송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이죠, 가상. 예. 상당히 독특한 작품인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는 총독의 목소리 전부가 소설에 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낯설고 뭐 뚜렷한 이야기도 없고 라디오를 통해서 총독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정치평론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치평론을 소설화했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독특한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조선총독부 지하부에서 활동하는 이 가상의 이 총독의 목소리가 정말 예리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패전 후에 사실 분단이 되려면 일본이 분단이 돼야 맞죠. 예. 소련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누던 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참가한 소련이 홋카이도의 분할 지배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미국이 반대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이상하게도 이 미소 관계 속에서 또 중국의 장개석의 좀 어리숙한 정치적인 그 스탠스도 있었겠지만 조선이 분단되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예. 지금도 그 후과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고 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총독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제가 또 하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원치 않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이 뭐 당연히 강대국들이겠죠, 주변에. 그렇죠. 예. 너무 미안해요. 너무 쉬운 문제를. 특히 일본이. 네, 특히 일본이 그렇고요. 예. 뭐 일본은 한국 분단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은 나라였죠. 특히 한국 전쟁에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패전의 터널을 뻗어나올 수 있었고요. 그걸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야 뭐 우리야 정말 만만한 호갱이죠. 알아서 다 키워주고 작전권도 다 이름하고 뭐 무기도 잘 사주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말 잘 듣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이 되어서 국제정치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하 총독부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원하는 두 가지 시안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첫째는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총독의 목소리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로로 갔건 뭐로 갔던 어떻게 가든 이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반도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게 1976년에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을 통하여 이 기간에 과중한 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은 이미 총독부 통치 시대의 수준을 마침내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본인은 눈 뜨고는 이런 꼴을 보지 못합니다. 본인은 요즘 소화가 나빠졌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에 걸쳐서 계속될 때에는 반드시 살림을 살찌웁니다. 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쯤 다시 이 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지난 30년의 성과를 깨끗이 잿더미로 만들고 굶주림을 불러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야 우리 제국은 1950년대 같은 전쟁 경기, 전쟁 특수죠. 전쟁 경기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이며 국수 세력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우익 세력이죠. 잘하면 군사적 개입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독부 당국은 온 힘을 기울여 이 정책이 실현되도록 애써오고 있습니다. 섬찟하죠. 아, 이게 너무 리얼리티한데요. 리얼하죠. 예. 사실 가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일본의 우익이 원하는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 우익의 권력을 최대화함으로써 그 자신의 체제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이 한반도를 지렛대로 해서.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예. 김일성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주 신랄하고요. 제가 어디선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김일성 체제야말로 일본의 상징적 천황제를 모방한 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남북 간을 계속 이간질해서 서로 이게 적대시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일본 그 지하 총독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목표는 이렇습니다.
반도 경영의 두 번째 목표는 남북 사이에 대탕트의 여택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것을 적극 가로막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대탕트라는 게 긴장 완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닉슨이 소련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면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런 긴장 완화되는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에서의 대탕트는 총독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포츠담 체제의 확인으로서 대탕트입니다. 이 포츠담 체제는 얄타 포츠담 체제에서 전쟁 후에 전리품을 나눠 갖는 국제적인 조약이었죠. 영국과 소련과 미국이 함께한. 이것은 반도의 영구 분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면을 환영합니다. 이 반도의 영구 분단이야말로 총독부의 목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도가 강력한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이란 이 같은 대탕트가 반도가 비록 분단된 채로 남아 양쪽의 군비 축소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가는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군비 축소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러시아는 38도선의 상호 존중의 약속 아래 원조 부담을 벗고자 움직여 왔습니다. 하면서 남북의 현지 치안 당사자들의 취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남북의 현지 치안 당사자란 소련과 미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군비를 겨룸을 혀가 빠지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빠지도록 군비 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북 간을. 다른 하나는 귀축과 정마가, 귀축은 미국이고요. 귀신이라는 뜻이고 정마는 붉은 마귀라는 뜻의 소련입니다. 얕게 구는 것처럼 자기들도 얕게 굴어서 군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총독부는 앞에 것이 실현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란 군비 경쟁에 매진하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른바 남북회담은 지금 같아서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북회담이 잘 되지 않고 이 남북이 화해 체제로 가지 않고 평화 체제로 가지 않고 적대시하고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총독부, 지하 총독부가 원하는 것이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일본의 우익들 그리고 미국의 네오콘들, 중국에서 아시아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자 하는 세력들의 똑같은 욕망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를 통해 군비를 축소하고 그 비용들을 인민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견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적대시하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원하는 세력들, 이른바 안보를 강조하는 애들 있죠. 이때 적대적 안보를 얘기하죠. 그 세력들이야말로 일본 총독부의 뜻을 고스란히 따르는 세력들이자 일본의 네오콘들의 말에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반도는 이 총독의 목소리입니다. 제국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영통입니다. 제국이 대륙의 구령은 옛 영토입니다. 옛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한 발판으로서도 반도는 결코 놓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귀축 미국의 반도 정책은, 그러니까 귀신과 짐승 같은 미국의 반도 정책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돈 안 들이고 피 안 흘리고 전쟁의 전리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반도의 분단 영구화에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우리 신동엽 시인이 꿈꾸었듯이 중립화해서 평화체제를 통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체제, 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강대국의 특히 우익들 저토록 만류하는 것이고 저토록 방해하는 것이고 저토록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진정한 안보는 바로 평화라는 것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강하게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그 퇴보적인 군사적 안보나 이런 데로 빠져들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의 토대를 둔 평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남쪽의 삶뿐만 아니라 북쪽의 그 딱한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더 나은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60년, 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일본의 생각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일본의 우익들의 목소리는 이 총독의 목소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최인훈은 이 총독의 소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고 남북 대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불령선인이라고 불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불령선인이란 말 아시죠? 식민시대 때 독립을 꿈꾸는 이런 불온한 세력들을 불령 센징이라는 뜻의 조센징이라고 했잖아요. 후테이 센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평화를 모색하는 자들은 다 불온한 세력들이라고 총독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지하부의 이 총독이 보기에 불령선인, 그러니까 불온한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보자면 정말 평화를 얘기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적인 세력들이 불온한 세력들이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하부 총독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금방 우리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뭐라 그러더라요? 뭐라고 부르셨잖아요, 홍준표 별명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조선 총독은 가장 사랑하고 아낄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일보가 민족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근데 놀랄 일도 아닌 게 그게 어느 나라 민족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일본 민족지면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 조선일보가 민족지란 말을 쓰나요? 잘 안 쓰죠, 요즘엔. 정말 그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 언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아주 극우 신문이 있습니다. 이 산케이 신문을 보시면 조선일보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로 헐뜯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서로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두 신문. 희대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 관계죠. 한국과 일본의 우익이 통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우리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로직 만날 시간입니다. 바디로직. 조종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디로직 대표 조종대입니다. 우리 조 대표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걷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는 걸로 뇌를 활성화시킵니까? 네. 좀 생소하실 텐데. 좀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목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머릿속이 막 복잡할 때 산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산책을 하던 도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효과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긴 영어 문장을 외우는 것처럼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공부할 때만 그런 때 머리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자신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노면이 안전한지, 바닥의 경사도는 또 어떤지, 이런 등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뇌에 도달해야 되고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뇌는 실시간으로 다리에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겠죠. 또한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눈으로도 보고요. 손을 흔들며 균형도 잡고, 피부로 공기의 온도도 느끼고, 코로 또 냄새도 맡고,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정보가 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항상 거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받아들이는 이런 다양한 자극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뇌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려면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거 푸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걷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눈 가리고 걷는 건 어떨까요? 눈 가리고 걷는 거는 이제 그 시각 정보나 이런 게 없어지는 상태로 하는 거니까 자극 자체는 줄어들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발바닥이나 다른 자극 같은 거는 더 예민해지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걷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몸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한쪽만 발달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더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뇌도 걷기를 하면 뇌 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뇌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산수를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암기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 예. 뇌를 활성화를 이렇게 더 시켜주면 그런 기능,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뭔가 골똘히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아니면 뭔가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평상시에 걷기를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켜 놓은 사람이 그런 기능도 더 좋다는 겁니다. 이거 생활의 지혜인데요? 네네.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걸을 때 저희 제품은 이제 체형을 좋게 만들어주는 옷이니까 예. 바디로직을 입고서 이제 걷게 되시면 뇌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골반 비틀림 잡아서 균형도 좋아지고 또 걷기 하면 원래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뇌가 젊어지는 걷기의 힘 뭐 이런 책을 참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10년도 더 전에 알긴 했는데요. 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 해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또 관심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을 때 바디로직 입고 걸으면은 도움 많이 되겠네요. 더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 네네네. 뭐 저절로 뇌 활성화 운동도 되고 또 네네. 다이어트도 되는 것이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끔씩 걷기 운동 같은 걸 해줘야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사람의 뇌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활성화가 돼 있는 거죠. 네. 또 바디로직 입으면은 또 체형도 교정해주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디로직 어떻게? 바디로직 구매나 상담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31-345-4550 455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신 후 바디로직 쇼핑몰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종대 대표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디로직이었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해토에서 협찬하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 저자 배영란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배영란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배영란 작가님은 저하고야 굉장히 막역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이분 없으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정말 배후에서, 백스테이저지만은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요. 또, 세월호 가족들과 이 벌써 참사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동거동락하신 거죠? 아이고, 동거동락까지는 아니고. 이 책이 그분들하고 그동안 쭉 소통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책 아닙니까? 네. 이게 아무튼 부모님들이 본인들도 되게 힘드신데도
같이 하셨던 분들의 기록은 부모님들이 직접 남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나오게 된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언제 제안 받으셨어요? 이 책 좀 작성해달라고. 작년에 그 총선 전에 2월 말쯤에 받았죠. 그때 총선도 다 진다고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울 때였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믿을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들만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해야 이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총선에서 야당이 완패하고 결국 네네네. 새누리의 암흑기가 더 연장될 것이다. 예,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뭐 요원해졌다. 예, 그때 뭐 박주민 변호사도 그때 아직 그거 받지 못하고 공천 들어가긴 했는데 공천 받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더 힘드셨던 때였는데도 오히려 다른 희망을 좀 찾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당장은 진상규명이 뭐 언제 이루어질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희망을 꺾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금 기억을 제대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쓴 책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3년간 같이 했던 시민분들을 26분 정도 만났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3분 정도의 이야기들을 책에 보면 담게 됐죠. 아, 그렇군요. 자, 어떻습니까?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네. 이게 그 당시 절박했던 마음이 제목에 녹아 있네요. 그렇죠. 이게 시민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이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함께했던 시민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예, 그동안에 많은 세월호 관련한 책들이 나왔죠. 금요일엔 돌아오렴인가요? 네네, 금요일에 돌아오면 다시 올 거예요. 예, 뭐 이 책들하고는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책들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을 기록했던 거였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했던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듣겠다. 그 같이 했던 분들의 기록을 우리 직접 남기겠다라는 책이어서 좀 다르죠. 하여간 참 우리 그 시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 또 동참 이걸 통해서 글쎄요 대선 이후에 진상규명이 가능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또 하나의 어떤 진상규명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제 3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도 바쁘시겠죠, 우리 의원님? 네, 아무래도 그 행사들도 있고 목포신항에서는 이제 세월호 이제 산체조사가 시작되거든요. 미수조차 수색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군데로 관심이 쏟는데 그래도 좀 15일이랑 16일에는 좀 많이들 광화문이랑 안산에 오셔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책 제목 다시 한번.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예. 의원은 이제 이분의 그 필명이고 저자 본명은 배영란 작가. 배영란 작가의 책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이 책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 이용권인데요.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는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스위스의 수도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베른이었습니다. 정답자 황교 알바끼님. 언론이 민심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건 지난 4.13 총선 때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수준보다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자, 그리고 청우미소님,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받을 분은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님입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분은 누구일까 하는 거지요. 이희호 여사였습니다. 자,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님이 적어주셨는데, 검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대청소합시다. 라고 해주셨고요. 간당님, 박지원과 안철수의 양면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그의 전당 헌재로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여전히 억울하다, 말렸다, 이런 입장이지만 한때 박근혜 최순실을 추종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검찰, 법원, 헌재에서 술술 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월 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 때입니다. 최순실이 정호성을 통해서 증인의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증언이 돼 있는데, 그 이력서를 증인은 누구에게 줬어요? 저는 이력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마 최순실이 따로 이력서를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차관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다고 한 후에 그 후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연락 와가지고 했지, 제가 직접 이력서를 직접 준 적은 없습니다. 증인의 이력서를 증인이 누구한테 준 적이 없고 최순실이 만들었을 거란 얘기인가요? 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력서를 따로 준 적이 없습니다. 2014년 여름경에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차은택,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내정자인 정성근을 만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른께서 3명이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하셨다. 정 장관은 차은택과 힘을 합쳐서 잘 해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죠. 그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의 대통령과의 친분, 그다음에 소위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증인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예. 그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관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해서 논란을 잠재우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보도자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죠. 예. 2014년 4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증인이 대통령과 정유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지도 않았고 정유라 선수는 독보적인 선수의 자질이 있다 하는 것이 승마계의 평이다, 이런 취지로 브리핑을 하였죠. 예. 당시 증인은 YTN 기자에게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 교수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건네준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그 뒤로 증인이 건넨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자 증인이 기자에게 보도할 것을 종용하면서 세월호에만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이 그와 같이 보도를 재촉한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4월 17일이겠네요. 체육계획 확실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24시간 그 얘기만 하느냐, 정책도 챙겨야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요? 그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국무회의에서나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했고, 증인은 2015년 1월 9일경에 김정덕 문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별관에서 피청구인을 만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증인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중에 한 번 만났다는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정유라 같이 운동 열심히 하는 미래의 메달 유망주는 정책적으로 잘 키워줘야 한다. 이런 선수를 기죽이는 안민석 의원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유라는 이름이 정유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유연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유라라고 언급을 했나요? 아니, 정유연으로. 정유연이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까? 네. 증인은 당시 이미 정유라가 최순실과 정윤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정유라를 잘 키워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증인은 어떤 생각을 했지요? 좀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